이거 서명해. 말대꾸하지 말고. 어? 내가 왜 밑보증을 서야 돼? 아들이잖아. 남의 아들도 아니고 네 아들. 아들이면 내 노후를 담보로 걸어도 돼. 연금이 네 돈이야? 퇴직한 주제. 30년을 개처럼 일했어. 나도 좀 사람답게 살자, 제발. 저는 68배, 제 인생에서 가장 늦은 결심을 했습니다. 30년을 가족만 보며 쟤처럼 일하고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 내게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거요. 퇴직 날,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 35년을 버텼고, 기계 소리 속에서 귀가 먹먹해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참고, 허리가 굽어도 가족을 위해 내가 버텨야 한다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아 퇴직금과 작은 연금을 만들었죠. 저는 그걸 안전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 좀 쉬자.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이제부터는 아내랑 애들이랑 같이 조금은 여유롭게 웃으며 살자. 여보, 이제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늦었지만 여행 한번 갈까? 그날만큼은 제가 잘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첫 달, 제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눈치로 시작됐습니다. 35년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새벽 6시면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창가에 앉는 게 제 작은 노후의 꿈이었습니다. 또 앉아있어? 퇴직하니까 사람 구실을 안 하네? 아니, 커피 한 잔만 먹을라 했지. 커피가 문제가 아니지. 할 일 없으면 집 청소라도 해. 집에서라도 쓸모있게. 내가 앞으로 천천히 집안일 뭐라도 할게. 천천히? 세상은 천천히 안 돌아가.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 그것도 몰라? 저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갑자기 집에 남편이 계속 있으면 답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설거지, 분리수거, 장보기, 화장실 청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할수록 아내의 불만이 줄기는커녕 더 커졌습니다. 그걸 닦은 거야? 물자국 그대로인데? 다시 닦을게. 미안해.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고. 두 번 일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손대면 일만 늘어. 장도 봐왔어. 두부랑 이것저것. 두부를 왜 사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돈이 남아돌아? 그리고 아무거나 사오면 어떡해? 국이라도 끓여보려고. 에휴, 당신이 국 끓이면 맛이 있겠어? 칭찬은 없고 항상 검사만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그게 아니지라는 말이 돌아왔고, 그 말들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 아픈 건 아내의 바깥 생활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가고 브런치 카페에 가서 수다 떨며 웃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아내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예쁘게 차려입고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에 서 있는 얼굴. 그런데 이상하죠. 그 환한 웃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요. 여보, 나도 한번 같이 가면 안 될까? 당신이 거길 왜 가? 나도 사람들 좀 만나고 당신이랑 커피도 한잔하고 싶고 당신 친구들도 좀 소개해줘. 당신이 거길 왜 가냐고. 당신은 친구 없어?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자들끼리 만나는데 왜 껴? 할 일 없으면 집에서 청소나 해. 집에 있으라는 말이 그게 제일 편하지. 당신은 밖에 나가면 돈만 허튼 곳에 쓰고 오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사는 집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지? 남편인가? 하인인가? 경비인가? 내가 사람으로 있는 자리가 이 집에 있긴 한 건가? 그날부터 집이 조용해질수록 제 마음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고 펜까지 밀어줬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얼른. 이게 뭔데? 난 처음 보는 건데 아들 일 좀 도와줘야지. 사인만 하면 돼. 무슨 일인데? 서명을 하래. 사업 확장한다잖아. 은행에서 보증이 필요하대. 보증?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사인만 하라니까. 당신 아들 아니야?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맨 이 글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대출 보증 동의서.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물었습니다. 이게 보증이야? 응. 당신 연금 나오잖아. 신용도 좋고. 연금 나오는 게 왜 여기서 나와? 가족이니까. 가족 일인데 이까짓 거 하나 못 해줘? 가족이면 설명부터 해줘야지. 설명하면 또 못한다고 할 거잖아. 못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 위험. 당신이 뭘 알아. 그냥 잠자코 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내가 왜 나를 쓸모로 재단했는지, 왜 내가 집에서 숨 쉬는 것마저 미워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증서 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 진짜 이건 안 돼.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노후 대책 다 무너져. 노후. 노후? 그래. 앞날을 위한 노후. 당신이 노후를 논할 처지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돈 벌어왔는데 평생 당신은 돈 벌어온 것 말고 뭐 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35년이 한 문장에 정리되는 느낌. 돈 벌어온 것 말고 뭐 했는데. 그 말은 곧 이런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으로 살 자격이 없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계산했어요. 보증 한 번 잘못 서면 내 연금은? 내 집은? 내 노후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까지 서명을 급하게 요구하지? 왜 지금 당장이어야 할까?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던 와중에 며칠 뒤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왔습니다. 자식들과 사위, 손주까지 오는 날,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늘만큼은 숨이 좀 쉬어질 것 같았거든요. 식탁을 차리는 소리, 접시가 닿는 소리, 손주가 현관에서 할아버지! 하고 뛰어오는 소리, 그 소리들이 너무 반가워서 잠깐 얘가 아직 가족 안에 있구나 싶었습니다. 손주는 제 무릎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탔고 딸은 제 앞에 반찬을 놓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요즘 허리 괜찮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 좀 쉬엄쉬엄 지내. 그 말이 이상하게 눈물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누가 허락해 준 것도 아닌데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어요. 아들도 숟가락을 들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좀 편하시죠? 퇴직하면 사람 살 것 같다던데. 저도 얼른 퇴직하고 싶어요. 저는 편하다라고 말하려다 입안에서 말이 굳었습니다. 편하긴커녕 매일 숨을 참고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웃어 보였습니다. 뭐 하루하루 그렇지?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숟가락을 큰 소리로 탁 내려놓더니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밥상 위에서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알아? 엄마, 왜 그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하루 종일. 여보, 애들 있는데 연금만 축내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하루 시간 아까워 죽겠다.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딱 굳었습니다. 사위는 물컵을 들어 올리며 시간을 벌었고 딸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심심하시면 취미 같은 거 하시면 좋죠? 낚시? 아니면 산책이라도. 취미는 무슨. 돈만 아깝게 다 늙어서 취미가 뭐가 필요해? 엄마, 그런 얘기 지금 하지 말자. 애기들도 있잖아. 왜 그래?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겨 먹어. 라면 끓여 먹는 꼴 좀 봐. 저는 숨이 막혀서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데 아내의 말이 계속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딸의 손이 잠깐 제 팔꿈치를 눌렀습니다. 아빠가 참아라는 신호 같았어요. 참으라는 딸의 손길이 더 서러웠습니다. 내 딸이 아빠가 참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때 손주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일 안 해?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아버지의 자리, 할아버지의 자리에서 단번에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웃어보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도. 그 말을 해야 했는데 얼굴 근육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 아들 보증서라니까 싫대. 엄마, 그 얘긴 여기서 하지 말자. 나도 그건 아버지 입장 이해해. 보증서 주는 게 쉬워. 이해해? 너희가 뭘 이해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버텼는데. 엄마, 제발. 지금은 밥 먹자. 저는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밥은 따뜻한데 제 속은 얼음 같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집어도 입안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사는 끝까지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인생 장례식 같았습니다. 식사가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평소보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챙기는 소리, 사위가 겉옷을 고쳐 입는 소리, 딸이 현관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는 눈빛. 그 모든 게 아빠,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가 한 말은 진심 아니야. 아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사람한테. 저는 괜찮다라고 말하려다 목이 막혀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위도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모실게요. 따로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따로 떨어져 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자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릇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제 손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을 돈만 그렇게 벌었는데 왜 지금 이 손이 이렇게 초라하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문자였습니다. 아빠 오늘 너무 마음 아팠어.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거 나도 싫어. 아빠 괜찮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문자를 보는 순간 숨이 확 풀리면서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딸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아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씀 너무 심했어요. 보증건은 아버지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따로 커피라도.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참는 동안 아이들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내가 오래 참을수록 아이들도 오래 불편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는데 눈을 감아도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금만 축내면서 시간 아깝게 내가 없으면 밥도 못 챙겨 먹지. 취미는 뭔 취미야 늙어가지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축내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대답이 또렷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내민 보증서가 떠올랐습니다. 식탁에서 내게 쏟아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통장. 혹시 내 노후가 이미 어딘가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뱃속에서 차갑게 퍼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는 자리. 언제나 아내가 관리하던 그 자리. 그걸 여는 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제가 모르는 출금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모임 회비, 여행 경비, 쇼핑, 그리고 눈에 들어온 딱 한 줄. 대출이자 자동이체.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보증서에 서명도 안 했는데 이자는 왜 빠져나가지? 그럼 이미 내 이름으로 뭔가가 걸려 있는 건가? 저는 새벽에 혼자 은행 앱을 붙잡고 거래 내역을 뒤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이 뜨거워지더군요. 분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요.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건강도 건강이지만 평생 읽고온 내 삶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법률상담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68 남자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어떤 사정이신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퇴직하고 나서 매일 모욕을 당합니다. 가족 앞에서도요. 혹시 경제적인 부분이 얽혀 있으십니까? 보증 서명 요구가 있었고 통장에서 나도 모르는 대출 이자가 빠져나갑니다. 내역은 캡처해 두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일단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증거라는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결혼 생활이 결국 증거가 필요한 곳까지 왔다. 그게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길이 보였거든요. 앞으로 제가 걸어 나갈 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딱 한 문장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은 줄어도 괜찮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 이상 못 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가 또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표정부터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더군요. 너는 말대꾸하지 말고 서명이나 해라. 라는 듯이요. 오늘은 서명해. 아들의 인생이 달렸어. 내 인생은? 앞으로의 내 인생은 절대 안 해. 당신 미쳤어. 왜 안 하는데 왜? 미친 게 아니라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퇴직한 주제의 가족을 배신해? 배신은 당신이 먼저 했어. 뭐? 내가 뭔 배신을 했는데? 내 통장에서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 나는 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도 몰라야 돼? 그건 어떻게? 그게 뭔데? 내 이름으로 대체 뭔 짓을 거야? 가족 일이니까 했지. 가족 일이면 왜 나한테까지 숨겨? 당신이 막을까 막으려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나 몰래 한 거야? 미쳤어? 몰래가 아니라 내가 처리한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화로는 이미 늦었다는 거요. 이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당장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 속옷, 점퍼, 세면도구, 그리고 신분증과 통장 등등.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어깨가 조금 가벼웠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나가면 끝이야. 다신 들어오지 마. 누가 받아주나 봐라. 그래, 나도 끝내려고 나가는 거야. 지긋지긋한 집구석. 아니, 당신 끝까지. 처음 얻은 방은 6평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싱크대, 낡은 에어컨과 냉장고, 창문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방이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엉망이었죠. 세탁기 버튼을 잘못 눌러 니트가 줄어들고 청바지 색이 빠지고 밥물 맞추지 못해 죽이 되고 냉장 냉동 보관 구분도 제대로 못하고 라면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고 그런데요. 그 방에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실패했는데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엔 색깔별로 나누자. 다음엔 불을 줄이자. 이건 냉장 보관. 이건 냉동 보관. 누군가의 잔소리 대신 내가 나를 가르쳤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에게 말하는 날이 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아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엄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저 알아요. 아빠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노력한 거. 너는 알고 있었니? 아빠가 참는 거 다 봤어. 근데 말리면 더 싸울까 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미안할 게 아니야. 나도 이제 아빠가 편해졌으면 좋겠어. 난 항상 아빠 편이야. 그 한 문장에 제 안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조금씩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들도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아버지 인생 사세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심심하거나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 말이 저를 사람으로 돌려놨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으면 잡생각도 많이 나고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동네에서 짧은 알바를 구했습니다. 간단한 주차 안내, 파트타임 4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싶기도 하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었죠. 그런데 일하는 첫날 젊은 손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연금보다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말. 그 뒤로 저는 아내 눈치 보며 이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만 담아두던 중고 기타를 샀고 서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낚시도 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바다가 없어서 아쉽게도 못했지만요. 손끝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가 돈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예상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돈 이야기로만 갔습니다. 집은 무조건 반반이야. 모아둔 돈도 무조건 반반이고 알겠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을 내줘도 나는 내 남은 삶을 되찾을 수 있다. 정리가 끝나던 날, 법원 앞에서 나오는데 햇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원룸으로 돌아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간이 좀 세도 밥이 잘 넘어가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이상하게 숨은 잘 쉬어지네. 시간은 빠르게 갔고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차장 일을 합니다. 기타 실력은 제법 늘어 동요 몇 곡은 칠 수 있고 서해는 동네 주최로 하는 거지만 작은 전시회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뭘 하며 시간을 보내지? 이 질문을 제가 제게 던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노후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비슷한 마음으로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감히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참는 게 능력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늙을수록 더 잔인해집니다. 둘째,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통장, 연금, 집, 대출,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겁쟁이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은 늦게 배워도 됩니다. 세탁, 밥, 청소? 처음엔 엉망이고 실수투성이어도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든 금방 배웁니다. 넷째, 일이란 건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하루 4시간이라도 사람을 만나고 사회에 역할이 생기면 마음에 불이 다시 붙습니다. 다섯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노후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로 채워야 비로소 편해집니다. 저는 이혼을 모든 분께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존중 없이 버티는 노후는 내가 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절반이 됐을지 몰라도 제 숨은 2배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 하루를 제가 선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시간만큼은 당신 편이 되어 살길 바랍니다.